오늘은 좀 특별한 회사를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삼양바이오팜입니다. 이 회사가 마치 심장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아, 심장이 두 개라. 재밌는 비유네요. 네, 한쪽은 100년 역사의 화학기술로 아주 안정적으로 피를 공급하는 뭐랄까 제조업의 심장이고요. 그렇죠. 다른 한쪽은 미래의 불을 약속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바이오테크의 심장입니다. 맞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랑 미래성장 엔진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과연 이 두 심장이 서로를 도와서 거인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결국 서로의 발목을 잡게 될지. 네, 그 가능성을 한번 끝까지 추적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상반된 두 정체성이 어떻게 서로를 밀고 당기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력부터 좀 보죠. 2021년에 삼양홀딩스랑 합병했다가 불과 4년 만에 다시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을 했어요. 네, 2025년 11월이었죠. 아니,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 지주사라는 안정적인 우산 아래에 있다가 굳이 비바람 속으로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 화학 같은 든든한 사업 덕에 바이오의 불확실성이 좀 가려지는 효과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우산을 버린 건가요?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안정성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는 자신감을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자신감이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그 가치평가 문제입니다. 지주사 안에 섞여 있으면 시장은 삼양을 그냥 라면 회사, 설탕 회사로만 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숨겨진 바이오 사업의 가치는 제대로 못 보고 할인을 받게 되는. 일종의 대기업 디스카운트죠. 그래서 바이오 사업부만 똑 떼어내서 자 이제 우리의 진짜 가치를 평가해봐라 하고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는 총알,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독립성입니다. 신약 개발이나 헝가리 공장 증설처럼 수천억이 필요할 때 예전엔 지주사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젠 직접 빠르게 조달할 수 있다. 그렇죠. 유상증자든 회사채든요. 의사결정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고요. 그게 세 번째 이유겠네요. 경영 효율성. 맞습니다. 바이오 시장은 스피드가 생명이니까요. 결국 이제 우리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뭐랄까 성숙의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 첫 번째 심장부터 한번 보죠. 가장 확실한 캐시카우가 의료기기 사업, 그중에서도 생분해성 봉합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수술하고 실밥 뽑을 필요 없이 몸에서 녹아 없어지는 실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완제품도 팔지만 핵심은 전 세계 유수의 의료기기 회사에 공급하는 봉합사 원사, 그러니까 실의 원료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를 공급해서 세계 1위라고요? 네. 그건 좀 의외인데요. 청바지로 치면 리바이스가 아니라 그들에게 원단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와,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모든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이 삼양의 원사를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비결이 뭔가요?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모기업인 삼양그룹의 100년짜리 화학기술을 바탕으로 원료 합성부터 실을 뽑고 완제품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요? 네, 모든 과정을 직접 합니다. 마치 자기 밭에서 밀을 키워서 직접 빵을 굽는 제빵사 같네요. 원가도 싸고 품질 관리도 확실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유럽의 심장부인 헝가리에 연간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요? 지구 2바퀴 반을 밤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 공장을 지어서 유럽 시장에 무관세로 빠르게 공급하고 물류비까지 아끼고 있죠. 이야, 이 단단한 봉합사 기술을 미용 분야로 확장한 게 리프팅실 크로키랑 필러 라플렌이군요. 네, 고성장 에스테틱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티에이징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인데 여기서도 통했습니까? 네, 크로키의 경쟁 구도를 보면 재밌는데 슈젤의 실 같은 제품과는 직접 경쟁하지만 삼양은 우리는 원료부터 세계 1위다라는 품질로 승부하거든요. 근본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클래시스의 슈링크 같은 레이저 기기랑은 오히려 같이 시술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보완제 관계라 시장을 같이 키울 수 있는 거고요. 크로키만의 차별점은 뭔가요? 그냥 잘 당겨줘요는 아닐 텐데요. 핵심은 근거 중심 마케팅입니다. 근거 중심이요? 네, 그냥 느낌이 좋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 실 오가닥을 피부 속 30도 각도로 넣었더니 콜라겐 조직이 2주 뒤에 15% 증가했습니다. 와 같이 과학적 데이터를 의사들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와, 똑똑한데요? 이런 접근이 깐깐한 글로벌 의사들의 신뢰를 얻는 비결입니다. 필러 라플렌도 흥미롭네요.
보통 필러 하면 히알루론산, HA 필러인데 이건 다르다고요? 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필러가 꺼진 땅에 흙을 부어 채우는 방식이라면 라플레는 땅에 씨앗을 심어서 스스로 풀이 자라나게 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씨앗을 심는다. 네, PCL이라는 성분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여기 콜라겐 좀 만들어봐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2년 이상 길게 가는 거고요. 아, 내 몸에 콜라겐을 이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삼양 기술의 핵심은 그 씨앗을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다공성 입자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다공성 입자? 네, 덕분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입자 안팎으로 활발하게 드나들면서 콜라겐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필러가 단단하게 뭉치는 유가종 같은 부작용도 획기적으로 막아주죠. 자, 제조업 심장의 또 다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항암제, 제넥솔. 이게 오리지널 약을 제치고 국내 1위라는 게 놀랍습니다. 제넥솔은 두 가지 버전으로 봐야 하는데요. 먼저 제넥솔은 주목나무에서 원료를 얻는데 다른 회사들은 나무를 베어야 했어요. 네. 근데 삼양은 세계 최초로 실험실에서 식물세포를 배양해서 원료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나무를 베지 않고도. 그렇죠. 덕분에 원료 공급도 안정적이고 원가도 낮춰서 시장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죠. 근데 진짜 기술력은 계량 신약인 제넥솔 PM에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뭐가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삼양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기존 항암제는 약물을 녹이려고 크레모퍼라는 화학 첨가제를 썼거든요. 크레모포예요? 네, 일종의 계면활성제, 쉽게 말해 세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세제 성분 때문에 환자들한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첨가제를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왜 다른 회사들은 그걸 못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세제를 빼면 약이 물에 녹질 않아서 주사액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다른 기업들이 더 순한 세제를 찾으려고 할 때 삼양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나노캡슐, 고분자 미셀을 개발해서 약을 그 안에 쏙 집어넣은 겁니다. 아, 캡슐 안에. 네, 그러니 세제 없이도 약이 물에 잘 녹게 된 거죠. 즉, 다른 회사들이 세제를 바꾸려 할 때 삼양은 아예 세제가 필요 없는 새로운 그릇을 발명한 셈입니다. 와, 그릇을 바꿀 생각을 하다니. 그 결과 부작용은 줄고 오히려 더 많은 약을 투여할 수 있게 돼서 항암 효과는 더 높아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삼양의 약물 전달 시스템, DDS 기술의 힘입니다. 제넥솔 PM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국 삼양의 핵심 DNA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물질을 정확히 보내는 기술에 있는 것 같네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DNA가 봉합사에서는 원료 기술로, 항암제에서는 부작용을 줄이는 기술로 나타난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DNA를 가장 극대화해서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그 에센스 플랫폼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심장, 바이오테크의 심장 이야기로 넘어왔군요. 에센스는 선택적 전달이 가능한 나노 껍질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LNP 백신으로 유명해진 LNP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LNP의 단점이요? LNP도 대단한 기술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LNP 기술은 약물을 실은 택시를 일단 출발시키면 80% 이상이 목적지랑 상관없이 무조건 간이라는 한 곳으로만 가는 것과 같았어요. 아, 무조건 간으로만. 네. 코로나 백신처럼 전신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건 괜찮지만 만약 폐암 치료제를 보냈는데 간으로 가버리면 엉뚱한 곳만 공격하는 셈이죠. 약물에 내릴리전이 없었군요. 그럼 SANS는 다른가요? SANS는 택시기사에게 패로 가주세요, 비장으로 가주세요 라고 정확한 목적지를 찍어주는 기술입니다. 와. LNP가 단순한 기름방울이라면 SANS는 이온화 지질 코어를 생분해성 고분자 껍질로 감싼 하이브리드 구조거든요. 이 껍질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 약물에 찾아갈 주소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암세포를 암세포에만 정확히 보내고 건강한 간은 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약물 치료의 패러다임을 융단 폭격에서 정밀 타격으로 바꾸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 네. 여기에 두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생분해성 고분자를 써서 반복 투여해도 독성이 적고 LNP처럼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 없어 유통과 보관이 훨씬 쉽습니다. 이 혁신적인 SANS 기술의 가능성을 시험할 첫 번째 과제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 병인가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체인저? 이 시장이 2030년에 약 1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치료제는 폐가 딱딱하게 굳는 속도를 조금 늦춰줄 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설상가상으로 구토, 설사 같은 전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합니다. 아, 미충족 수요가 엄청난 시장이군요. SNS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먹는 약이 아니라 혈관 주사로 약물을 폐 조직에 직접 배달합니다. 직접. 네, 불필요한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둘째, siRNA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탑재해서 섬유화를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 자체를 차단합니다.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요? 그렇죠. 원인 치료에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약을 먹는 고통 대신 월 1회 주사로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이건 정말 빅파마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기술인데요. 그렇죠. 근데 SNS 기술이 그렇게 혁신적이라면 왜 아직 글로벌 빅파마랑 계약 소식이 없나요?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수많은 유망 기술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텍 투자의 핵심이죠. 데이터가 모든 것을 증명하니까요. 현재는 동물 실험 단계의 데이터만 있지만 그 데이터만으로도 SNS가 간 이외의 장기, 특히 폐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하는 겁니다. 아, 가능성을 본 거군요. 네. 빅파마들은 보통 인체 대상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과 가능성이 확인되는 시점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그 첫 번째 증명의 순간을 숨지겨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만약 임상 일상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기술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봐도 총 계약 규모 5천억 원.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온다면 1조 원 규모의 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 치료제 특허 만료를 앞둔 베링거 인게라임이나 로슈 같은 기업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죠. 이런 꿈의 기술에 투자하려면 막대한 돌이 될 텐데 대부분의 바이오텍은 외부 투자에 의존하잖아요. 삼양바이오팜의 재무 구조는 어떤가요? 바로 그 지점이 삼양바이오팜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스스로 돈 벌러 연구하는, 즉 셀프 펀딩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바이오 기업이라는 점이죠. 스스로 돈을 번다? 네. 매출 구조로 보면 의료기기가 한 55에서 60%, 의약펌이 40에서 45%를 차지하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을 벌어들입니다. 첫 번째 심장인 제조업이 벌어온 피를 두 번째 심장인 바이오테크에 계속 수혈해주고 있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담보로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위험이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미 수백억 원이 들어간 헝가리 공장 같은 대규모 투자도 끝난 상태라 재무 부담도 적고요. 한마디로 바이오의 꿈을 향해 달려가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진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이 기업의 매력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죠. 핵심 투자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탄탄한 재무, 확실한 캐시카우를 가진 망하기 어려운 바이오 기업이라는 점. 둘째, 에센스 플랫폼이 가진 무한한 확장성. 폐섬유증이 성공하면 다음은 간, 비장, 다른 장기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셋째, 고성장 에스테틱 사업. 크로키와 라플렌의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독립경영, 분할 재상장으로 의사결정 속도와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이것도 4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에센스의 불확실성. 역시 그게 첫 번째군요. 네, 아무리 동물 실험 데이터가 좋아도 아직 사람에게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상 실패라는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가 존재하죠. 두 번째 리스크는 레드오션에서의 혈투입니다. 캐시카우인 항암제는 계속 약가이나 압박을 받을 거고 미용 시장은 아시다시피 가격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잖아요. 세 번째는 규제 리스크. 특히 점점 까다로워지는 유럽 의료기기 규제 MDR은 봉합사 수출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리스크입니다. 재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기존 지주사 주주들이
공짜로 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매도 물량, 즉 오버행 부담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삼양바이오팜은 안정적인 제조업이라는 아주 단단한 땅 위에 바이오테크라는 폭발력 있는 로켓을 쌓아 올리는 그런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을 바라보는 핵심 질문은 기존 사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센스라는 로켓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발사되는가가 될 겁니다. 발사의 순간. 네, 그 증명의 순간, 즉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는 날 삼양바이오팜의 정체성은 견실한 제조업체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